네, 두 분과 함께합니다. 대검 감찰부장을 지냈던 한동수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그리고 한겨레신문의 이춘재 논설위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뭐 한 해 인사는 맨 마지막에 하는 걸로 하고 바로 네. 본론 들어가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른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으로 기소됐던 문재인 정부 때의 인사들이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두 분의 평가가 좀 궁금한데요. 사필 규정이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예, 뭐 애초에 그 정권이 바뀌자마자 태도 변화해가지고 이게 기소한 사건이기 때문에 예, 당연히 이제 그 무죄가 당연한 거였고 이게 그 전에 났었던 그 동해 그 어부 탈북 어부 예. 탈북 그러니까 사실은 잔혹한 그 살인자들이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납북 강제 북송한 그 사건과 같은 구조인데 문재인 정권 때는 예, 전혀 이제 그 형사적인 문제가 없다고 했다가 정권이 바뀌자마자 이제 태도가 변해서 기소한 사건이었어요. 근데 서해 사건은 이건 또 재판장이 또 지기현 재판장이라서 그렇더라고요. 기자들의 관심을 많이 가졌죠. 근데 예. 재판 그 결과는 아주 정확하게 잘 내린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제 관련해서 이제 이 사건은 이제 초기에 이제 국정원 보고서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이제 그 삭제되었다는 일종의 넓은 의미의 증거 조작에서 시작된 것인데 예. 그 한편으로 보면 이게 윤석열의 그 지시에 따라서 이루어진 일인데요. 국정원과 또 한편으로 감사원 아주 중요한 권력기관의 사유와 정치적 중립 위반들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랫동안 그 국정원의 국내 정치 관여 이런 부분은 좀 역사적인 그 반성 속에서 하지 않도록 되어 있는데 다시 윤석열이 그 퇴행하면서 다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점들이 있고요. 예. 감사원도 이와 또 못지않은 원전 사건이라든가 방통위 언론 장악 시도라든가 또 이렇게 감사원의 여러 가지 그러니까 결국은 윤석열의 검찰이라고 하니까요. 수사의 단서를 제공하는 행위들이 있었잖아요. 수사 참고 자료 제공, 수사 의뢰라는 형식으로 감사원을 통한 직권남용 각종 그 정권 유지에 어떻게 활용되었나 이 점도 아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일단 좀 짚을 게 두 가지인 것 같은데 일단 뭐 네. 이제 판결의 의미 이런 거 이제 저희가 다른 코너에서 좀 짚었으니까 네. 두 분께 좀 여쭤보지 않겠고 지금 잠깐 이제 그 변호사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정책 사안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거를 근데 법의 잣대를 들이밀어 가지고 기소까지 했다. 네. 그러니까 뭐냐면 법을 정치에 이용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사안의 본질은 그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건 또 이 정책 이런 사안일 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그렇죠. 사실들은 이제 정권의 향배와 관계없이 비교적 그래도 보수적이고 실제 접근하는 것이 법원의 판단인데요. 또 지기현 재판부잖아요. 거기서까지 무죄를 할 정도로 이제 판결 이유들을 좀 정확하게 봐야 되겠지만 그 과정에서는 그 사실에 대한 증거의 어떤 조작 문제가 여기에 같이 개입돼 있다는 그런 말들이 오고 가고 있으니까요. 예. 그 관련해서 법 왜곡죄 필요성 부분도 계속 논의가 지속되리라고 봅니다. 네. 그 문제까지 연결이 될 수 있다. 네네. 그러니까 이제 SI 정보라고 특수 정보, 그렇죠. 이제 북한 관계 그 정보를 이게 이제 삭제했다고 증거인멸이라고 몰아갔었거든요. 검찰 수사 단계에서. 근데 이제 국정원에서. 네, 국정원에서. 그러니까 SI 정보는 원래 그 기밀이기 때문에 계속 보관돼 있는 건데 이 삭제하는 과정은 뭐였냐면 SI 정보를 취급할 수 있는 그 자격이 있잖아요. 인가자라고 이제 돼 있는데 그 비인가자한테까지 이게 전파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래서 삭제한 건데 원본은 다 있고 저장돼 있고 근데 이제 그 행위 자체를 증거인멸로 몰아가지고 이거를 기소를 한 건데 네. 이게 아까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탈원전 수사에서도 당시에 그 산업부 공무원들이 그 탈원전 관련 자료 이거를 삭제했다고 몰아가서 이제 그때 구속하고 그랬었는데 네. 나중에 재판을 해보니까 그 당시 이제 탈원전 관련 자료들은 전부 산업부의 그 서버 거기에다 이제 원본이 다 저장돼 있는 거죠. 그리고 자기 개인 컴퓨터에 있는 것을 그 자기 직무가 바뀌면서 후임자를 위해서 이제 그 포맷을 한 건데 없앤 건데 그거를 증거인멸로 몰아가지고 감사원 단계에서부터 세게 이제 감사하고 수사하고 이렇게 몰아갔던 거였죠. 그러니까 네, 이제 또 하나의 그러니까 측면은 이게 이제 그 감사원을 앞세웠다는 네. 거잖아요. 월성원전도 맞습니다. 그렇고 이 맞습니다. 감사원이라고 하는 어떤 존재가 어떻게 돼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건 좀 심각하게 우리가 한번 좀 나중에 네. 맞습니다. 이 얘기를 해야 되는 지금 이것도 상황이 뭐 돼버렸어요. 수사 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 감사원은 또 영장 없이 이 압수할 수 있는 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공무원 국가기관에 대해서 그렇죠. 감사 권한이 있으니까 예. 그래서 유병호 체제에서
그 감사원을 활용해서 검찰에 미끼를 던져주는 그런 행태가 많았었는데 요 서해 사건도 딱 거기에 맞는 사건이었죠. 네, 맞습니다. 네. 검찰은 스스로 인지를 잘 이제 사실상 잘 못하거나 안 하면 이렇게 단계에 이르면서 수사의 단서를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감사원의 어떤 형식을 빌려서 이렇게 원하는 수사를 했죠. 탈원전 수사는 윤석열이 검찰총장을 그만두고 정치로 나아가는 큰 발판이 되었던 사건이기도 하죠. 최재형 감사원장 시절부터 사실은 있었던 대목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퇴임이라고 보는 게 지금 이문옥 감사관 기억나십니까? 예, 네. 맞습니다. 아주 과거에. 의로운 분으로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감사원의 정책 독립성을 침해했다고 또 양심적 고발을 하고 그래서 사회적 큰 이제 파문이 일었고 그렇게 하면서 어떤 감사원의 독립성을 겨우겨우 조금씩 만들어갔는데 일거에 무너뜨린 게 결국 윤석열 정부인 네. 거죠. 그렇지만 또 끊임없이 또 나아갑니다. 그러니까요. 다른 방향으로. 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할 게 이제 실무적인 부분에서 항소 포기로 최종적으로 그렇게 결정이 네, 나겠죠. 사실은. 그렇게 봐야죠. 네, 맞습니다. 범죄에 가깝다면 마땅히 항소 포기를 해야 되거든요. 더 나가서 진작에 공소 취소 등으로 이렇게 됐는 것도 또 더욱 바람직하긴 했었죠. 그러니까요. 네. 이런 사건이야말로 항소 포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누가 봐도 무리한 검찰 수사고 1심에서 완벽하게 무죄가 났기 때문에 네. 네. 사실은 이런 사건들을 항소 포기를 해야 돼요. 한 가지 더 한다면은 요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이런 기록과 이런 판결에 대해서 전체적인 사실의 전모들을 이렇게 국민들이 알게끔 보고를 해서 다시는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그 뭐 공개하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진상조사, 과거사 조사. 자, 이 정도로 하고 저희가 이제 월요일에 따로 이제 자리를 마련해서 김건희 특검에 대한 어떤 수사 평가를 좀 했는데 우리 또 두 분의 전문가의 평가를 안 들어볼 수가 없을 것 같은데 뭐 전문가는 뭐 전문가시죠. 변호사님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총평을 좀 해주신다면. 네, 뭐 전체적으로 모든 일과 이런 부서들의 공과 과가 있을 텐데요. 예. 일단 그 성과 부분에서 보면은 저는 이제 최종 수사 결과 발표를 보고 거기에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첫째 그 통일교 부분들을 밝혀낸 것은 정교유착 부분들 아주 중요한 헌법적 이슈를 정면으로 제공하고 그 수사의 어떤 동력 과제들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통일교 부분을 뽑고 싶고요. 예. 또 그다음에 그 특검보 중에 이제 그 판사 출신 특검보가 2달 전에 합류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한 그 특검보 김경호 특검보였던가요? 그 공선법 부분들을 기소했지 않습니까? 2달 정도 되면 기록 파악하고 뭐 압수수색하고 기소하고 성과를 낼 수 있는 기간인 점을 알 수 있게 되기도 했는데요. 그 공선법 위반 부분 했지 않습니까? 윤모 변호사 소개한 거 허위 부분하고 또 하나 그죠? 그 건진법사 관련해서 함께 만났다는 부분 그런 공선법 위반을 기소했다는 측면들이 하나 있고 또 하나 이제 뭐 중앙지검 압수수색 등을 통해서 그 검찰의 봐주기 수사, 뭐 수사 무마 의혹에 대한 수사의 단서를 확보했다는 점, 요 세 가지 점들을 성과로 들고 싶습니다. 그 부족한 점은 뭐 먼저 말씀하시고 또 할까요? 아니, 예. 아니 저도 이게 사실은 이게 특검을 우리가 한번 과거의 특검들을 돌이켜 보면 성공한 특검이 하나도 없었어요. 지금 이제 그렇죠. 왜냐면 특검이 속 시원하게 뭔가 결론 나온 특검이 거의 없었어요. 없죠. 예. 왜냐하면 그렇습니다. 의혹 제기된 게 다 이렇게 해소된 특검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저만 해도 예전에 특검 취재하고 나서 항상 쓴 기사가 특검 무용론 기사를 많이 썼다고요, 기자들이. 그만큼 제기된 의혹들을 다 풀지 못하는 그런 한계가 있는데 왜냐하면 특검이라는 게 이게 원팀이 아니잖아요. 이게 외인 부대거든요. 검찰 출신, 경찰, 그다음에 변호사. 이 세 파트에서 이제 와서 시너지 효과를 내야 되는데 그 시너지 효과를 잘 내도 별로 이렇게 성과가 안 나는 게 특검인데 이번에 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는 검찰 쪽에서 온 이른바 그쪽 파트의 검사들이 제대로 100%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조건이었죠. 중간에 이제 뭐 돌아가겠다고 얘기하고 그거는 이제 검찰 개혁이 진행되는 와중에 본인들이 돌아갈 곳이 없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다음에 검찰에 있는 이 검사들은 거기서 뭐 하고 있느냐 빨리 돌아와라. 뭐하러 협조할 일이 있느냐 이제 이런 얘기까지 듣고 그래서 사실상 김건희 특검은 검사들이 중간에 돌아간다고 그러면서 사실상 와야 된 그런 상태였고 10월 달부터 변호사들이 추가되면서 이제 진행된 거였는데 그런 여러 가지 악조건을 보면은 상당히 성과를 낸 거죠. 네네. 김건희 특검도. 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우리가 제대로 평가해야 될 것 같고, 예. 그다음에 이제 아쉬운 부분은 어떤 공적인 김건희의 어떤 국정농단의 어떤 공적인 성격들 여기에 관련된 혐의들이 있었는데 뭐 대표적인 게 양평고속도로 이런 부분이죠.
그다음에 검찰 수사무마 이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이 아무래도 부족했던 것 같아요. 예. 막바지에 좀 단서가 나오는 것 같은데. 막바지 좀 잡은 네, 것 같더라고요. 잡은 것 아까도 전해드렸는데 뭐 녹음 파일 나온 게 있잖아요. 그렇죠. 양평고속도로 네. 관련해서. 네네네. 그 양평고속도로 부분은 그 담당했던 그 특검보는 6개월 했던 특검보 그 분야였던 것 같고요. 그 말씀하신 대로 좀 부족하고 조금 미진했던 부분은 한 3가지 정도로 그냥 추려봤습니다. 네. 첫 번째는 양평고속도로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제 속 시원한 거는 원래 세상은 그렇게 한꺼번에 막 비약하거나 그런 경우는 없잖아요. 하나씩 어떤 경우는 농사 짓듯이 그렇지만 정확하게 가는 것이 역사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그죠? 그게 대해서 아시죠? 뭐죠? 그 김건희 그 일가의 뭐 축구장 세배 크기 7,000평인가요? 그 아주 골로 가면 그 부동산 시가가 굉장히 앙등하고 많은 경제적 이득을 취하는 범죄인데 이 관련해서 서기관 윗선을 탐구하지 못하고 올라가지 못하고 서기관과 일선 하급 공무원들의 그 선에서 멈췄다는 거 이런 부분들은 좀 대단히 아쉽습니다. 이 부분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알았다고 볼 직접적인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라는 걸 했던데 이건 검사 출신 그쪽에 이제 특검보 쪽에서 나온 건데요.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아쉽습니다. 이거 부분들은 그 인수위 시절부터 대통령부터 시작된 쭉 일들이거든요. 그래서 국정농단의 하나의 굉장히 열쇠가 될 만한 중요한 사건인데 이 부분을 밝히지 못했다는 점.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뇌물수수로 공범으로 의율하지 못하고 알선수재죄로 했다는 점. 이 부분은 뭐냐면 말 3마리가 좀 떠오르더라고요. 박근혜. 그때 이제 박영수 특검에서 윤석열이 자랑삼아 했던 뇌물은 입증하기도 쉽지 않으니까 다 부인하잖아요. 그럼 이 과정에서 말 3머리라는 말 3필 이게 한 30억이 넘거든요. 전체적인 뭐 승마 지원비까지 합치면 70억이 넘는데요. 32억, 뭐 34억 뭐 이렇게 그때 당시 추산했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박근혜는 그걸 지원하라고 얘기를 했고 나머지 최순실은 그 핵심적인 경과에 대해서 조정하고 또 저지하고 촉진하는 기능적인 행위 지배를 통해서 경제 공동체라고 쉽게 설명하기도 하는데 그 대법원 판례는 그렇게는 안 나오고요. 기능적 행위 지배를 통해서 이건 뇌물수수죄의 공범이라고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떤 인식이 조금 더 깊게 들어갔으면 그게 뭐냐면 우리가 속 시원하지 못하는 것은 재판 규범 중에 하나가 국민의 일반 상식과 경험치거든요. 여기 맞지 않는다는 거죠. 뭐 이런 측면이라든가 또 하나는 법령 적용에 조금 소극적이지 않았나. 이건 외환유치죄로 하지 못한 부분하고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 당선인은 공선법상 공무원이 아니라는 해석들은 이런 부분들 또 외국에 북한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해석 이거를 이제 죄형법정주에 이제 가능한 문헌의 범위 내에서 유추 확장해서는 금지된다는 것을 뭐 그대로 보수적인 관점, 전통적인 관점에 따른 것으로 이해되긴 하지만 그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하면 조금 더 그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해석이 가능하지 않을까. 뇌물수수죄 포함하고 또 이런 게 법령 적용 부분에 관해서는 나중에 추가되는 증거 관련해서 공소장 변경도 기대해 봅니다. 네. 근데 내란 특검에서는 심우정 검찰총장의 공소 취소 아니요 구속 취소 즉시항고 포기 건이 경찰로 넘겨버렸고 네. 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는 도이치 명품백 부실수 사건도 경찰로 넘겨버렸어요. 이건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니면 특검 내부에 파견되어 있는 검사들의 역할의 결과라고 봐야 되는 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의심스럽죠. 그런 부분이. 그렇죠. 네, 검사들을 아마도 이 그쪽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김건희 특검에서 이 나중 순서로 돌렸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특검이 발표한 거 보면 이 검찰 수사무마 부분은 우리가 나중에 하려고 했다라고 했는데 나중에 하려고 했다는 거는 처음에 이제 검사들이 모여 있는 상태에서는 그게 이제 후순위를 물렸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아마도 검찰 쪽에서 상당히 반발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한 수사 관련자도 있었고 사실. 그리고 이제 10월쯤 돼서 다 거의 상당수가 복귀를 해버리지 않습니까? 검찰로. 그러면서 이제 비로소 그 수사가 진행이 됐는데 지금 상당 부분 뭐 지난주에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윤곽을 좀 잡아나가고 그다음에 관련 증거들이 좀 확보가 된 모양이에요. 그래서 수사가 좀 더 진행이 되면 결과가 나올 거다. 아마 이창수
심우정까지 갈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쪽에서. 네, 말씀하신 대로 그 박노수 특검부가 10월 27일부터 그죠. 약 2달 정도 하면서 새롭게 검찰과 검찰 수사관들 배제하고 경찰하고 그다음에 변호사 출신 그 특검 수사관을 통해서 새롭게 해서 2달 만에 그 정도의 성과들과 진척을 보인 것 같아요. 예. 이거는 그 전에 수사를 안 했다는 거죠. 사실상 제대로 못했다는 거죠. 사실 검찰 조직을 상대로 수사할 만한 검사들과 변호사, 판사들은 상대할 만한 언론인들은 어렵잖아요. 되게 예, 그리고 이제 어렵습니다. 내란 특검에서 나오는 얘기는 이제 검사들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심우정 총장의 그 즉시항고 포기 이 결정하는 과정하고 그 최근에 그 노만석 전 총장 대행의 그 항소 포기, 대전도 항소 포기 이거하고 좀 비교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경찰에 그 사건이 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심우정 같은 경우는 내부 대검회의 같은 그런 절차를 거쳤다. 그렇지만 노만석 권한 그때 직무대행, 노만석 대행이 했던 거는 그런 절차 없이 이거를 그 항소 포기를 결정해 바꿨기 때문에 그러니까 네. 수사팀에 의존하는 달이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개를 좀 비교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얘기까지 했던 모양이에요. 검사들이. 네, 검사들이 내란 특검에서 그래서 그 부분을 경찰로 이제 넘겨서 보자 이랬던 것 같은데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좀 봐야 될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들리는 얘기에 따르면 이제 넘겨받은 게 국가수사본부잖아요. 그러니까 전의를 불태우고 있다. 이런 얘기도 좀 들리더라고요. 예. 경찰 네. 입장에서는 검찰 최고위층을 직접 수사하는 첫 번째 케이스가 되는 거잖아요. 네. 네, 네. 그건 약간 뭐 호사가 이제 많았고 이게 국수본 국수본 나름대로 또 자기 일을 하는 것이고요. 그렇게까지 막 이렇게 뭐 그럼 검경의 의혹으로 갈등 구조로 바꾸겠습니다. 의혹으로 바꿀게요. 네, 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건 박성재 장관하고 김건희하고의 또 그게 나왔잖아요. 그렇죠. 수사지휘로 보이는 그 그렇죠. 텔레 메시지인가 그게 김한방. 네, 나왔기 때문에 그거 그러니까 당시 검찰총장뿐만 아니라 법무부 장관까지 올라갈 수 있는 아주 좋은 먹잇감이죠 경찰 입장에서. 그러니까. 네, 네. 자기의 그 이제 검찰 개혁 과정에서 국면에서 자기들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이긴 하죠. 네, 아무튼 뭐 실체가 밝혀졌으면 좋겠고요. 그 밖은 무슨 어떤 결정을 내릴 때 회의를 통하거나 보고서를 만들거나 일설, 이설, 삼설에 뭐 학설 대립이 견해 대립이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더 그런 수법들인 거죠. 기존에 자기의 책임을 면하기 위한 나중에 형사 책임과 징계 책임을 면하기 네, 위한 네. 어떻게 보면 사전 대비죠. 문자 메시지도 사전 사후루에서 남겨놓을 만한 사람들이거든요. 실제 네. 뭐 그런 사례도 제가 뭐 경험한 바가 있고요. 그러고 생각나는 것들이 그 신천지 수사가 생각납니다. 아까 말세마리도 생각나고 압수수색 영장을 두 차례 이제 꺾잖아요. 윤석열 그때 그 논리가 뭐냐? 그때도 논리라는 거죠. 논리를 뭐라고 제기하면 방역 당국이 행정 조사를 하면 그걸 먼저 해야 된다. 네. 안 하면서 이런 논리를 이제 만들어내거든요. 사이드 논리는 이제 뭐 세월호 뭐 유병헌 수사가 되게 어렵지 않았느냐. 검찰이 더 공경에 처한다. 뭐 이런 어떤 방론적 논리도 내부적으로 진행될 수 있겠죠. 네. 그러나 표면에 내세운 논리는 행정조사가 더 뭐 강력하고 더 하니까 그렇지만 신천지 입장에 봐준 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나중에 그 2021년 대선 내부 경선 당시에 윤석열이 그 뭐 10만 명 책임당원 네. 가입하면서 윤석열 당선에 신천지가 보답을 했다는 것이 그 누구죠? 홍준표 씨의 발언이잖아요. 근거 없이 할 얘기는 아니잖아요. 자기가 들었다고 다 했죠. 직접 그 신천지 거기 어디 가서 들었다는 거니까요. 그때 대검에 계셨죠. 네네. 당시에, 그죠? 그때요. 네, 그때 논리가 그거였다니까요. 맞습니다. 저도 기억이 나는데 네네. 그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그 지시를 아마 대검 쪽에 그 지시를 한 것 같아요. 그때 검찰국장을 신천지권 통해서. 관련해서. 네. 왜냐하면 그때 코로나 거기에 협조를 안 하니까 빨리 신천지 들어가서 압수를 하든지 뭘 해서 하라고 이제 지시를 한 것 같은데 그때 말을 안 들었죠. 그 대검 쪽에서. 그러니까 그때 나온 논리가 이건 종교적인 또 단체이기 때문에 거기를 압수수색할 경우에는 큰 사회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그 네. 관련해서 이제 가설적 통찰들이 막 떠오르는 단어가 주술 정치, 주술쟁이, 또 대권에 대한 욕망에 이렇게 그때부터. 그 완고한 시점들 언젠가 중앙지검 시정사부터 대권의 야욕을 품었다라는 해석도 있는데요. 견해도 있는데요. 그러면 신천지 각종 종교 단체가 큰 활동성과 실행력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들이잖아요.
높은 사람들이잖아요. 종교적 열정으로 타오를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도 신천지의 그 압수수색들 수사를 방역 코로나 전국이었거든요. 네. 이러면서 내 편으로 만드는 이런 과정들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네, 그 기억이 나네요. 추측과 하나의 아이디어도 생각이 납니다. 알겠습니다. 좀 다른 얘기 좀 하나 좀 더 여쭙고 마무리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뭔가 그 주문을 했습니다. 이제 통일교 플러스 신천지 이른바 종교 단체들의 정치 개입 행위에 대한 수사 관련해서 특검만 기다리지 말고 검경 합수본을 구성해서 신속하게 수사하라 이렇게 이제 주문을 했는데 일단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고 봐야 되는 거죠. 어차피 특검이 만약에 법안이 만들어진다고 그렇죠. 특검 수사 네. 개시하는 데는 꽤 오래 걸리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뭐 직접적으로 뭐 이렇게 한 건 없지만 이렇게 군데군데 정책과 이렇게 우리 공개되는 내용들을 보면 사실은 그런 회의조차도 일반 국민에게 공개한다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큰 역사적인 일인데요. 원칙은 투철하면서 원칙은 유지하면서 실제적인 해결 방법들에 대해서 이렇게 잘 실효적인 방법을 선택하는 이런 중에서 국수본에 공백 없이 네. 이런 방법들을 해가는 것들은 어떠한 형식과 방법이더라도 적절한 방법을 통해서 이 통일교와 신천지까지 같이 하는 것들을 중대한 헌법적 문제 그 나라의 미래와 관련된 문제로 인식하는 점에 공감합니다. 근데 일단 네. 저는 이거 좀 그 실무적으로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지금 뭐 2차 종합특검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일단은 국가수사본부로 넘어오는 거잖아요. 3대 특검에서 이제 수사가 완료가 안 된 게. 그럼 이제 그 수사를 해야 되는데 여기다가 이제 종교단체 수사까지 이제 국가수사본부의 구성과 사이즈가 어떤지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지 다 감당이 가능해요? 어떻습니까? 일단 뭐 각 지방 경찰청에서 이제 다 이렇게 국수본이 지휘하는 형태로 돼서 이제 수사 잘하는 사람들은 이제 차출한 형태이기 때문에요. 네. 감당은 가능하다? 네. 그다음에 이제 그 대통령이 지시한 내용은 수사 구조를 잘 이제 알기 때문에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검이라는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원팀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구성하는 단계에서 네.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시너지가 생기느냐 안 생기느냐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지금 이제 기존에 있는 수사기관을 잘 활용해서 하라는 그런 취지거든요. 근데 이제 경찰만 하게 되면 이제 영장 청구하는 단계에서 약간 검찰하고 마찰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렇죠.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서울 고검이나 이런 데서 지휘를 하게 되면 그 영장 단계에서부터 쭉 팔로우업이 되기 때문에 신속하게 영장 청구도 가능하고 그리고 바로 네. 그 지점인데 네, 그걸 빨리 하라는 검찰과의 얘기죠. 합동이 잘 될까요? 지금 이제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네. 그 서울 고검장만 해도 윤석열 정권 때 탄압받았던 그 사람이 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윤석열 한동훈 라인이 다 이제 지휘부에서는 없었다고 봐야겠죠. 지단 인사를 통해서. 그래서 이른바 충분히, 친윤 검사들은 없다. 검찰을 향한 그런 수사도 충분히 지휘할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역 간의 그 이기주의라든지 알력은 또 항상 있는 법이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뭐 검찰은 뭐 영혼까지 갈아 끼울 수 있는 존재라고 정권 향배했다 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두 가지 뭐 대표적인 흐름이 있을 수가 있죠. 한동훈 등을 통한 검찰 정권의 다시 복원 뭐 이렇게 검찰 특권의 유지 이런 관점도 있고 또 한편으로 여기에 맞춰서 이제 대세는 기울었으니까 보안 수사권 등을 유지하면서 수사 인력을 남겨놓겠다. 그러니까 경찰에 대한 수사 지휘권을 계속 가져놓겠다라는 어떤 타협적인 이런 어떤 긍정적인 이런 역할을 하면서 그런 의미에서 같이 그러니까요, 합동수사본부에서 협력할 네. 그게 같이 함께할 검사들은 존재할 수는 있겠죠. 이게 네. 새로운 검찰 개혁 이후에 새로운 수사 구조의 모델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사실은 검찰하고 경찰이 협력하는 구조로 가는 게 검찰 개혁의 목표이기 때문에 수사기소 분리. 네, 협력해야 그죠? 됩니다. 그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지휘 통제하는 것이 아니고. 그죠? 그 얘기하니까 진짜로 그래서 민주적 통제의가 또 나오는 거죠. 어느 순간에 쏙 들어간 게 보안 수사권 얘기는 쏙 들어가서 더 이상 얘기가 안 나오네. 그러고 보니까. 그게 이제 국회에서 정부입법으로 넘어가면서 이제 그러니까. 정부입법은 이제 뭐 국무조정실, 뭐 민정수석, 법무민정수석, 또 이제 법무부 등도 이제 같이 있는 것들이잖아요. 행안부도 있지만. 근데 조금 네. 전에 이춘재 위원님 말씀했는데 검경 합수본이 꾸려지면 검찰 파트는 서울중앙지검이 아니라 서울 고검이 되는 거예요? 그게 보통 옛날에 합동수사본부를 할 때 보통 이제 고검장급이 왜? 네. 그래요? 네. 그러면 그러니까 실무를 담당하는 수사검사는 어디서 투입을 해요? 수사검사가 그렇게 많이 필요 없죠. 사실은 영장 지휘하는 단계 그러니까 수준이 되는 실제 거고 수사는 경찰이 다 하고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영장 청구라든지 기소 그렇죠. 이런 그런, 것만 이제 검찰이 받는다? 그런 네. 모델을 생각하는 근데 것 뭐 같아요. 그 내부적으로는 이제 서울중앙지검 직무대리 발령 형식으로 그렇죠. 뭐 이렇게 해서 수사
이런 뭐 영장 청구나 이런 걸 가질 수 있겠죠. 근데 뭐 그거는 현재로서 이제 해 보는 것이고요. 네. 네. 아니 그러잖아 참 검찰 개혁이 지금 사실은 올해 큰 화두 중에 하나였는데 갑자기 쏙 돌아갔어요. 쏙 들어갔어요. 지금 여러 가지. 그러니까 신년 되면 한번 좀 저희가 다시 한번 이거 종합 점검 한번 해보죠. 그러니까요. 그렇잖아요. 사실 신년 되면 사실 저희가 점검할 게 많아요. 그러니까 1월부터 2월 중순까지 이제 줄줄이 1심 선고 쭉 네, 나오잖아요. 그렇죠. 뭐 윤석열 체포방해 사건 1월 중순에 나오고 네. 김건희 도이치 사건 또 나오죠. 1월 말에 나오고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사건 2월 초중순에 2월에 나오고. 판결 나오고 네. 그거는 저희가 좀 신년 되면 네, 네. 따로 이제 시간 잡아서 한번 전망도 해보는 걸로 네, 하도록 하고요. 1월 16일 날 나온 그 체포방해 사건 판결은 사실 김건희 사건은 어떻게든 뭐 유죄가 될 거라고 예상이 되지 않습니까? 애초에 그냥 뭐 무혐의 했다가 그냥 방조범이라고 했다가 이제 주범으로 가서 이제 제대로 어느 정도 됐으니까 그거보다는 체포방해 구속기간 만기 문제도 있고요. 네. 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당시 국민의힘 한 40여 명의 의원들이 가서 체포영장 무효다 네, 탄핵반대 집회했던 그 현재 올바른 공당으로서의 그 위상정립과도 관련되는 문제이기도 해서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거는 좀 네. 따로 네네. 좀 따로 그러니까 전망을 해볼 네네. 시간 마련하도록 하고요. 네. 오늘 이야기를 좀 이렇게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두 분 한 해 고생 참 많이 하셨습니다. 그 네. 어느 해보다도 참 힘들었던 한 해 네, 아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요. 그리고 덕분에 이렇게 또 어느 정도 역할을 감당해 나가면서 네. 끊임없이 역사는 발전하고 이게 나아가는 큰 방향의 흐름들은 있으니까요. 그러니까요. 고생스러우실 새해는 뭔가 좀 이제 해결되고 마무리되는 해가 좀 됐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을 가지면서 두 분하고 좀 올해의 마지막 방송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새해 받으십시오. 복 많이 고맙습니다. 자, 저도 물러가겠습니다.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저는 2026년 1월 1일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